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콘서트 인사를 드리는 배우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호박이 넝쿨책 대표님이신 김가희 대표님이 계신데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네. 들어보니까 닉네임을 부비라고 네네.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부비, 어떤 뜻의 닉네임인가요? 부비는 스페인어로 좋은 삶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좋은 삶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의 권리를 강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부앤비비라고 불리고 싶은데 좀 길어서 부비로 불러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대한 배우님이랑 진행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작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나원을 작가하고 이선희 선생님 함께 못해서 지금 아쉬움이 아주 큰데요. 약간 두 분께 배신 때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기울기 북 콘서트를 한번 가는 데까지 쭉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의 책은 이 행복의 경제학입니다. 경제와 행복,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뭐 이게 행복한 삶을 위한 뭐 경제학에 관한 책인가요? 뭐, 일단 제가 볼 때 행복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부비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이란 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좀 사회에서 좀 행복해야 해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행복에 대해서 말하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너무 미디어나 광고 같은 데서 많이 소비되니까 행복이란 말 자체가 좀 피로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제목이 행복의 경작이니까 행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언제 행복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네. 해봤는데 또 제가 마침 최승자 시인의 이제 산문집을 읽게 됐는데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즉 이제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곧 행복이다 라는 말을 좀 보고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보통 고통이나 괴로움은 좀 내가 좀 하기 어려운 일, 뭐 버거운 것을 할 때 그렇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이제 호지의 이제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게 바로 행복의 기본 조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좀 이 제목에 좀 맞춰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좀 돌아보면 지금의 뭐 경제 시스템은 기업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 자본주의는 물론이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 모두 이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 중요한 이제 집중식이고 또 하향식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이제 인간의 개성이나 또 자연의 다양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경제에서 결국은 환경이나 뭐 사회나 금융 등의 여러 측면에서 결함이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공통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인 질환이 아니라 공통의 근본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현 문명에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비판적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통의 끈이라는 게 그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말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좀 한마디로 줄여보자라고 하면 네. 뭐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화를 이제 하자라고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를 하자. 그래서 지역화가 이 책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화는 뭐 세계화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말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세계화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한마디를 줄이면 이제 규제 완화라는 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과 또 거대 금융이 이제 전 세계 각 그 지역 세계로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그 지역 사회의 이윤을 이제 쭉쭉 빨아먹는 게 세계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정책도 이제 좌지우지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마저도 그 기업들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라는 것은 이제 효율성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이런 이제 명분으로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이제 넓어지는 건데요. 뭐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뭐 사과를 수출한다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양이 거의 동일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수출 수입에 그런 의미가 있나? 뭐 효율적인 게 있나라는 좀 생각을 저도 책을 읽으면서 좀 해봤거든요. 이런 이제 예가 있는데요. 그 영국에서 사과를 재배해요. 네. 사과를 재배하는데 이 사과가 다시 남아공으로 가서 예쁘게 이제 광을 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이게 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택배 같은 거 시켰는데 근처에서 시켰는데 그렇죠. 그게 멀리 갔다가 다시 그렇죠, 집으로 오는 그렇죠. 경우를 예, 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의 좀 경제 과정이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뭐 불평등, 불안정 이런 문제들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하고 이제 지역화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면 결국 이거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화에 관해서 좀 그 서문에 나온 그 부분을 좀 같이 낭독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콘서트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그래도 직접 우리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 배우님께서 네. 한번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무님이랑 병원님이 오셨는데, 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경제 세계화의 길을 고수하는 대신 다시 지역화함으로써 우리는 기후변화, 생물 멸종, 국제 분쟁,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역화는 매우 다른 세계관에서 태어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생태계와 기후 및 문화를 보호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지역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규모가 작고 다양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대를 다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반복해서 전달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질, 환경, 경제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데 모여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카메라가 살짝 가렸네요. 네. 네. 살짝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자는 게 말이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랑 행복이랑 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공통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지금 낭독해 보셨잖아요. 네네. 읽어보셨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오셨나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큰 거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상이 너무 멋지세요. 제가 사회를 이렇게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 마음가짐을 좀 더 이렇게 좀 준비해보고자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반칙인 것 같아요. 혼자만 멋지게 하고 지금 오셔가지고. 네. 좀
다시 네. 얘기에 돌아가 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네네네. 얘기해 주시죠. 우리 그 지금 이제 호지가 말하는 이제 지역화 그리고 또 행복에 관한 좀 문제 의식은 그 오래된 미래라고 이제 호지의 책이었죠. 그 라다크에서 살았던 경험을 얘기했던 책인데 라다크. 라다크에서의 경험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라다크가 그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개방의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뭐 도로도 건설하고 식료품이나 연료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결국 그런 이제 개방이 그 라다크의 지역 경제는 좀 더 악화되는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광고들이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런 광고와 미디어 이미지들이 이 라다크를 탁 덮치면서 그 라다크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문화를 조금 이제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가 더 멋있고 이제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결국 이제 그분들이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것을 호지가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행복함을 느끼는 건 제가 좀 봤을 때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뭐 이게 공동체라는 게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좀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드라마 얘기를 제가 너무 잘 본 드라마가 있어갖고 맞아요? 나의 해방일지 보셨나요? 그 드라마 그쵸, 저 그쵸, 끝까지 그쵸. 다 봤습니다. 네, 저도 정말 빼놓지 않고 본방사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씨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미정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도 그 서울에 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쵸, 기억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때 이제 미정이 단호하게 난 지금 이대로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미정은 자신부터 있는 그대로 미정은 그 드라마 안에서 조금 다른 사람이랑 좀 뭐랄까 좀 같이 어울리기 힘들고 자기만의 좀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제 뭐 남들 봤을 때는 좀 불편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좀 보면서 좀 저는 그렇게 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고 뭐 그렇더라도 그냥 나로서 그냥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게 좀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쨌든 추앙이란 말이 굉장히 좀 그쵸.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추앙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뭐 해방이 된다라는 이제 설정이었는데 저도 그 굉장히 공감이 갔고 또 결국 인간은 그렇게 소수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추앙하는 관계, 인정받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대한님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삶, 지금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소박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좀 소박하게 사는 거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간혹 저 안에서 또 다른 모습에서는 저의 어떤 욕심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살다가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싫대요. 한국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부러움을 받고 이게 좋다고 해서 한국을 다시 왔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건 정말 행복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이 책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지금 북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네. 또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게 되네요. 예. 뭐 어쨌든 그분의 이제 그 욕망을 인정하면서 네. 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이제 인간의 욕망, 뭐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좀 부추기는 그런 그쵸. 세상이 또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라다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라다크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구 사회에 이제 소비 문화에 이제 노출되면서 이제 라다크인들이 결국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또 낭독으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네. 네,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책 내용 중에 라다크는 인도 북쪽 끝에 있는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고지대 사막 지역이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황량하고 살기에 부적합하다. 1962년까지 라다크는 근대화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에 일어난 티베트 분쟁으로 인도 군인들이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렇게 새로운 소비 물품과 정부의 관료 체제가 들어섰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라다크는 첫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1975년 라다크 지역이 외국 여행객들에게 개방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서게 되었다. 라다크에 머물면서 이러한 변화가 라다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10년 정도 지나자 자부심은 사라지고 문화적 열등감이 자리를 잡았다. 낯선 관광객들을 보면서 라다크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느꼈다. 순식간에 수질이 오염되고 실업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해온 사람들에게 불화와 우울함이 생겨났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 본연의 탐욕에서 비롯되거나 진화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지극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로 외부의 경제적 압력에 노출되면서 일어난 결과였다. 이러한 압력들이 격렬한 경쟁과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며 수세기 동안 라다크 문화의 주춧돌이었던 자연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 이게 바로 라다크가 세계화 진입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라다크에서 벌어졌던 것들과 똑같은 일들이 과거 수없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8위 정도 되는 뭐 경제 대국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을 우리도 6, 70년대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케이팝, 뭐 한류 이런 게 뭐 이제 미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쉽게 뭐 스펙 경쟁,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스펙 경쟁 하려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 그런 형상들만 보더라도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개인이나 국가를 이제 순위를 정하고 이게 매겨가지고 우열을 정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은 더 이렇게 잘 살고 더 이렇게 우월한 나라인 것 같고 마치 여기 라다크인들이 느낀 것처럼 우린 좀 열등한 것 같아. 뭔가 좀 저들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좀 그렇게 좀 라다크의 사례를 보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저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미국 하면은 이제 뭐 지금은 뭐 미국의 위상이 조금 또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최고 잘 사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자면 그렇게 미국처럼 이제 잘 사는 그런 생활 수준까지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질환 약을 또 많이 복용하고 그런 나이가 또 점점 어려진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렇게 총격 사건들이 많이 좀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제 학교 이제 총격 사건들도 일어나는데 아주 어린 그 6살짜리의 그런 총격 사건도 있었다라는 걸 좀 보면 좀 그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일까? 뭐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선거를 저희가 막 치렀잖아요. 그쵸. 네. 근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문제다, 뭐 아직도 계속 경제 성장 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GDP나 GNP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GDP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이번에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를 경제 성장의 이제 척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GDP가 뭐 몇이다, 뭐 얼마가 올라갔다, 뭐 몇만 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GDP로 그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데 큰 결함이 있다라고 해요.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예, 들어본 적이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렇게까지는 깊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 경제 성장의 이제 척도라고 하는 GDP가 그 질적인 면은 다 배제하고 경제 활동의 그 양만을 계량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바다에 사는 이제 물고기도 요즘 물살이라고 불러라라고 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살이. 고기 하면 뭔가 이렇게 인간이 먹는 식품으로 느껴져서 예,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기름에 튀겨서 팔면 이제 그게 GDP에 잡히는 거예요. 그 측정하는데 시장에서 뭔가 거래되는 거면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거나 그렇죠? 그때 의료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GDP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숫자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정말 경제 성장과 우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인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또 중요한 우리가 가사노동 같은 그런 경제 활동은 또 포함되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GDP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됐어, 얼마나 성장했어, 이게 의미가 없다. 특히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GPI라고 해갖고 뭐 Genuine Progress Indicator에서 참 진보 지수다. 진보라는 말보다는 그냥 참성이 진짜 뭐 성장 지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GPI라고 이제 대안적인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GDP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조정해서 나온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좀 보면 생태 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생태 발자국 들어는 봤는데 자세한 건 네, 모르고 뭐 있어요. 어쨌든 이 우리가 이제 농업만 보더라도 1칼로리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칼로리, 10배나 되는 석유 에너지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뭐 먹는 채소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또 이렇게 식재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세계에서 이 우리의 그 뭐랄까 식탁에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요즘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평균적으로 뭐 여기 책에 나온 좀 오래된 이제 자료이긴 하겠지만 1391km를 달려서 온 우리가 그 식품들을 먹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생태 발자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면 식품 가격도 지금 덩달아 오르는 폭등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뭐 식용유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을 못 심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0.7%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화라는 건 서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렇게 수출 수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관계들이 이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과연 세계화가 끝장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다 철수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세계화보다는 약간 경제 블록화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아마 자국의 경제들이 조금 뭐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더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GDP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GPI라는 말을 저 대안적인 개념. 거의 좀 생소하기도 했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 GPI의 입장에서 이 음. 견해에서 보면은 저희가 봤던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사회를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GPI 같은 이제 이런 척도를 보면은 1970년대부터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 하면 또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제 대두하고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전의 그 전통적인 경제학과도 또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최소한 그 전통적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뭐 케인즈 이런 경제학자들은 그 경제 활동이 이제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굉장히 고려하고 자각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좀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이제 과거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경쟁력이 없다, 또 오히려 지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보호 장벽, 뭐 국가의 보호에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복지가 대폭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라는 이제 그런 이렇게 아주 신자유주의를 찬양했었죠. 그런데 그 진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책에 나온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간개발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100여 개국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 성장률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지난 20여년간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 근본주의는 실패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급락했다는 것인데요. 세계화가 더 많은 빈곤을 야기했던 1990년대 기업 이윤은 108%가 늘었고 주가는 300%나 올랐으며 미국 CEO 연봉은 무려 443%나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번 사람 따로 있네요. 그쵸,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여기 세계개혁교회연맹은 세계화가 사회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 아동 노동과 아동 밀매, 가난한 농민의 건강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파괴 확산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이 가난과 자살,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제 위기와 IMF 개입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IMF가 이게 뭐 힘든 나라 도움을 주는 단체 아닌가요? 근데 네, 네. IMF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에는 IMF의 개입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관련해 갖고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네네. 지금 아이고 시청률이 아주 저렴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가 이 영상으로 해서 네. 그 이제 다른 다음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속 볼 수 있으시니까. 네. 네. 그러면 보시면서 좀 궁금한 거나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생겼다 박병우님이 장난치지 마시고요. 네. 진지하게 병호 선생님 진지한 댓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잘생겼다 이런 거. 네. 네, 그럼 다시 IMF 네. 이 발음이 좀 어려워갖고 IMF가 뭐 이제 문제가 있다. 네. IMF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IMF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경제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명백한 게 패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니까 경제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에는 바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이제 개입이죠. 정부의 규제. 그래서 읽어볼게요.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정부의 경제 참여, 특히 핵심 산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뭐 이렇게 자유시장, 막 이렇게 네. 자유로워야지,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제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제 보호 정책을 폈을 때,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저도 이걸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잡았을 때, 오히려 이제 보호주의가 또 강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IMF 이야기를 하면 좀 IMF 하면 좀 먼저 좀 우리에게는 좀 약간 슬픈 그런 기억으로 그쵸 좀 아직도 좀 가슴이 아련한 이런 느낌이 났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진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IMF는 이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생긴 이제 공적 기구예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나라에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국제 경제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제 국제 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케인즈가 주장했고 이제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여서 많은 이제 전 세계 납세자들이 재원을 조달한 이제 공적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건 대통령 많이 들어봤어요. 태어나기 네. 전. 네, 드라마 봤어요.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시기 때 이 IMF 정책이 이제 묘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IMF 하면 좀 구조조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이런 이제 IMF 정책은 각국 정부가 이제 긴축 경제를 위해서 이제 재정 적자를 이제 줄이고 대신 세금을 또 올리고 또 금리를 올리는 경우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나서야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결국 이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IMF에 돈을 쓰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IMF 할 때 결국은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제 정말 이제 피나는 그런 구조조정 같은 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할래라고 이제 정면으로 IMF에 좀 대들었고 이제 반대의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말레이시아 정책들이 오히려 더 경제를 빠르게 시켰고 또 실업 및 또 실질 임금 감소 이런 것도 더 적었고 주식 회장도 더 빠르게 이제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IMF의 주장이 아니네 진실은 이거였네라는 것을 저도 좀 알게 되면서 결론은 결국은 IMF의 그 신자유주의 정책 바로 그게 정말로 재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IMF가 이제 망해가던 나라를 살리는데 어떤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말레이시아 경우를 이렇게 보면 그건 뭔가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강요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신념인 것 같아요. 이게 신자유주의는 뭐 실제로 이제 팩트가 어쩌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어. 이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더 잘 살 수 있더라는 어떤 신념에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약간 좀 밖의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노숙자 역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노숙자 역할. 네. 그래서 노숙자의 삶은 어떨까 이제 궁금해서 서울역에 이제 저녁에 12시에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어떤 어머니가 생각이 나시고 어머니가 아들분이 이제 도박에 빠지셔가지고 이제 정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숙자가 되신 분도 계셨고 정말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제가 간 게 2014년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IMF 때문에 노숙자가 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쵸, 그렇군요. 그쵸. 예.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런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제 그 시대의 그 세계화에 따른 그런 어떤 피해를 보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론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세계화를 이제 변화시키고 좀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세계화를 이제 비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대안으로서 지역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대한 경제학자들이 또 많은 책을 또 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재미난 또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GPI 네. 생각나시죠? 네네네. 이제 그렇게 GPI처럼 그 인간 생활의 비화폐적인 측면을 측정하려는 시도, 뭐 우리가 뭐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거는 또 화폐로 이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는데 그 예로서 하나가 이제 역치가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역치가설. 이게 경제 성장은 어느 지점까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점을 넘어서면 이제 성장이 계속되어도 삶의 질은 퇴보한다라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렇게 삶의 질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이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계은행의 또 경제학자인데요. 허먼데이라는 분은 그 지속 가능한 경제 복지 지수라는 이제 또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혹시 여기 240 책에 네. 249척을 열어봐 주시면 제가 딱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아. 바로 열리도록. 네. 여기도 제가 아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249쪽. 네, 여기 좀 앞에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GNP 곡선이랑 ISEW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지수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1970년대 중반부터 평평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아, 약간 그 표는 예,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국, 뭐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등지에서도 이 ISEW라고 하거든요. 경제복지지수,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라고 하는데요. 이걸 적용하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삶의 질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결국에 이제 경제 성장이 행복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에서 일부 미국인들 중 일부는 문화 창조자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뉴 패러다임의 가치를 지지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문화 창조자들은 인간의 가치와 환경, 공동체 등을 소중히 여기는데 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텔레비전은 덜 보며 시선은 세계로 돌린다. 또한 신의를 중요시하며 언행일치를 중시한다. 미디어 및 홍보 조작, 기업의 돈 세탁, 위선과 이중 도덕성 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기르고 진실을 추구하고 지식보다는 개인적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세계를 향한 관심만큼 지역에도 열의를 보인다. 이 문화 창조자 중 78%는 미국인 대다수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미국인은 세계 자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온난화, 멸종 동식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열대우림과 오존층 파괴 등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행동주의자로 자원봉사도 다른 사람들보다 4배나 더 많이 한다. 재밌는 점은 이 가운데 6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문화 창조자들은 사회 지배계급을 특징짓는 특성들, 즉 더 많은 소유, 물질주의, 탐욕, 이기주의, 남원조주의, 지위과시, 사회적 불평등의 만연 등을 거부한다. 또한 큰 정부, 대기업, 미디어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인내심, 광고에 대한 무관심, 자기반성, 열린 마음과 같은 자질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문화 창조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책을 쓴 호지는 문화 창조자들의 가치관에 동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네네. 그래서 뭐 아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문화 창조자라고 지금 이제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주류의 지배 계급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거부하면서 좀 새로운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들을 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당신도 이런 가치들에 이제 동조한다면 좀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이제 답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호지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 보면은요, 뭐 그렇게 뭐 색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세계관들을 좀 정치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이제 시민들을 이제 조직하고 좀 적극 참여시키는 것 이런 것들 좀 강조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대해라. 또 공동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식량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라.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희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식량인 자급자족이라던가 좀 이렇게 생태 마을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아마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자급자족 능력을 좀 갖추고 생태 마을에 좀 같이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어 봐라.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쉽게는 지역식품 운동 같은 거에 또 해볼 참 동참할 수도 있겠고, 예, 또 농민과 또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경제를 좀 재구축하는 운동 같은 걸 좀 펼쳐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마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생태, 사회, 뭐 정신, 경제 이런 모든 측면을 좀 고려하는 것 그런 삶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태적인 한계 내에서 좀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더 추가 조건이 있다면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게 뭐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좀 전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요 흐름 변화, 뭐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게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걸 지금 같이 보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WTO라고 하는 그 무역 기구를 이제 탈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WEO예요. 그래서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에서 환경이 들어가는 거죠. 세계 환경 기구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좀 새로운 구성 원리를 그런 기초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 WTO는 많이 들어봤는데 WTO를 탈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아까 IMF처럼 WTO도 좀 문제가 많은 단체인가 봐요. 네네. 저도 뭐 잘은 몰랐는데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WTO의 문제는 결국 IMF 소속 국가들과 이제 동일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무역 규제하는 그런 무역 그 국제 기구인 거죠. 근데 결국 사실상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제 통제하고 있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의사 결정을 하지만
이제 소규모 회의에서 몇몇 미국과 몇몇 이제 국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네, 그런 이제 기구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WTO에서 이제 규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원산지나 뭐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봐야지 이게 좀 건강한 이제 제품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좀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진짜 밝혀진 거 아니라면 그런 좀 나쁜 해로운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가 없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WTO 규제는 좀 소비자에게 예, 좀 강요된 무역을 제도화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북 콘서트 앞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화, 이 지역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마지막으로 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선에서 핵심적이다라는 부분만 한두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의 이제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거리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모든 좀 지역화된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자급자족을 하면 좋겠지만 뭐 완전한 또 자급자족은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거리 무역에 대한 의존이나 또 뭐 이렇게 지역의 요구에 의한 생산 뭐 이런 거 사이에 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지역화를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경제활동의 다양화 예, 또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좀 거리 단축 이런 것들을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좀 풀뿌리 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좀 공동체 기반의 경제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공동체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좀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는 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정의, 국제법 이런 것들을 기반을 둔 그런 국제적인 틀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또 상호 의존적인 그런 이제 지역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부들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모든 것에 똑같은 이런 이제 매뉴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그런 해법은 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자연 환경을 좀 이제 공동체나 뭐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같이 보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네, 좀 생태계라는 그런 이제 한계 안에서 그런 경제 규모를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렇게 특별한 해결책은 우리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좀 생각해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화라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예, 문화 아니면 또 생물학적으로 또 다양성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또 보호하고 또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화는 그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가 남긴 뭐 환경 오염이라던가 또 폭력, 또 사회 불안정 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어떤 방향이나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좀 말이 빠른 것 같긴 한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떨지. 네.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안에 저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예. 하나는 이제 뭐 에너지에 대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런데
에너지 역시 이 지역화에서는 그 지역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서 좀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좀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는 생산되는 또 전기가 없잖아요. 발전이 안 되니까. 조금은 있지만, 네. 저 멀리서 만드는 그 전기가 이제 이렇게 운송이 되어 오는데, 그 도중에 많이 또 손실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생각해 더 많은 걸 또 생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도 좀 지역 분산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좋은 예가 또 덴마크가 있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지역 열 병합 에너지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덴마크도 그 난방 에너지 사용을 이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 보일러가 주도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지역 난방이 이제 전체 그 최대 난방 방식으로서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뭐 2013년도 기준으로 한 63% 정도는 이제 지역 난방에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변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 에너지도 좀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우리가 만들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지역화. 그러다 보면 규모도 당연히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 거대한 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또 이런 큰 프로젝트는 또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이런 환경에 대한 또 악영향,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정화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대단히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 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좀 이렇게 지역에서 분산해서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저에게는 좀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좀 어떤 방식으로 지역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는 좀 상상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좀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이제 글로벌 연대로 이어져 나가야 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네. 저는 이 오늘 북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좀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역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역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간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게 이렇게 지역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드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어, 우리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목소리가 지금 작게 들린다고 하시는데 그랬군요. 안타깝네. 그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북콘서트를 하게 네. 되면 음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북콘서트 이제 촬영과 전체적인 좀 스텝은 우리 앤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앤에게도 이제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앤이 다른 영상들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오늘 이제 라이브를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기 전에 어떤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굉장히 조금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아무 사고가 없었죠? 그렇죠. 예, 끝까지 지금 아주 소리가 좀 작게 들렸다라는 예, 거 의견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주 무난하게 끝까지 지금 방송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어, 왔다라는 그쵸. 것만도
큰 이제 성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그래서 네. 저의 소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저의 마무리 생각이 들었고, 혹시 부비님은 이제 오늘 북콘서트를 진행하시고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뭐 소감이라든지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 나눈 걸 갖고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앞으로 더 좋은 사회, 뭐 저의 VNBB를 같이 좋은 삶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변화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감을 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또 이렇게 메모를 좀 했는데, 혹시 여기서 한 두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나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 환경 영화제 가 오늘 이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를 몇 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아까 경제 성장은 국가의 뭐랄까 보조금이라던가 국가의 이제 보호 정책,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보호주의가 로 인한 그것이 경제 성장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데 EU였던 것 같아요. EU에서 요즘에 생선들을 잡는 어업이 저인망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싹쓸이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이제 EU의 위원들을 만나고 하는데 거기도 기업들이죠. 기업형 이제 어업 종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분들의 또 로비가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거대 기업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타 국가의 그런 보조금 아니면 이제 그런 보호주의의 역량 때문에 지금 커가고 있구나, 아직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안타깝게 좀 봤던 그런 영화의 장면이 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이 행복의 경제학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미리 하지 않고 미리 해봤자 또 다들 모르실 거야, 또 놓치실 거야 해서 당일날 하는 홍보가 최고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일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책을 미리 읽고 좀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다음에 할 책들 아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북콘서트 예고인데요.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책 한 권을 더 하면 어떨까? 오늘 좀 이야기들을 좀 다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커서요. 로컬의 미래라는 책으로 한 번 더 호지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더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저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긴 했는데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늘 나누지 못한 또 세계화 또 지역화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님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로컬의 미래라는 책을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좀 힘든 느낌이 있지만 오늘 함께 해야죠. 다음에도 같이 하시는 걸로. 여러분 어떻게 오늘 뭐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오늘 좀 뭐 행복하셨습니까? 재밌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